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노경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3절 경비의무 유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아마 84페이지 전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비의무 유형 1, 2를 살펴봤는데 아마도 이번 수업을 마치면 경비의무 유형은 전부 다 마쳐질 걸로 수업이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유형에서는 주로 이제 의료시설 경비, 그 다음에 숙박시설 경비, 혼잡행사 경비, 기타 경호 순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의료시설 경비입니다. 병원 경비죠, 쉽게 말하면. 이 병원은 상당히 경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취약성이 많이 있어요. 사행적인 얘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취약성이 있죠. 출입 통제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솔직히 소위 말해서 소나기 하나 드나들 수 있죠. 입원과 퇴원을 하는 환자들, 방문객, 자원봉사자, 직원들, 차량 출입, 이건 거의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아무나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한하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부 면회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평상시 같으면 정말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외부인에 대해서 접근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에 발생했던 취약성이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우려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때 위험성도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에는 각종 절멸기구, 전기기구, 산소통 이거 폭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약품, 의약품,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 용품에서 화재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했을 때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폭발력이 강한 물질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응급실의 응급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응급실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죠. 일반 병원들은 응급실 이외 병실들은 다 밤 야간에 다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응급실은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항상 일반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전에도 보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아내하고 남편이 다퉜는데 이게 아내가 남편의 불만 벗고 남편이 인근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남편을 칼로 찌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응급실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시설 경비는 출입을 통제하기 곤란하다. 화재 대응이 어렵다. 응급실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어려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경비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적절한 안전 예방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의료시설 안전관리자가 어떤 안전 확인 요소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죠. 예를 들면 화재에 취약하니까 각종 소화설비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소화기, 소화전, 소화호스 이런 것들.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각종 소화기. 그 다음에 비상구. 화재 발생 시에 도피할 수 있는 비상구.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할 때 짝절이 경보를 줄 수 있는 경보 시스템. 이런 게 잘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해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에는 굉장히 중요한 적이 많죠. 응급실. 그 다음에 중환자실. 신생아실. 이런 것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거나 제한되는 곳입니다. 이런 중요 지역. 그 다음에 잠재적 범죄에 대한 지속적 감시 및 순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중요 지역의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병원 내에 절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소 차단 밸브의 상태 점검. 아까 산소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산소 차단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 이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연구역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가 밑으로 던져가지고 어떤 인화물질이 있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죠. 병원 같은 데는 주로 옥상 같은 데 가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피우다 그냥 길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수없어 밑에 인화물질에 불이 옮겨붙는 수가 있죠. 그 다음 비상계단에 어떤 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장애물을 적재해놨다. 이거 안 됩니다. 소방법 위반이에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보호 대상이 있는데 위험 요소가 높은 응급실, 신생아실, 영안실,
환자의 소지품과 개인정보, 특히 환자 소지품은 이거 환자 소지품을 노린 절도범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뭐 병문안 온 사람처럼 와가지고는 적당히 보고 훔쳐가는 거예요. 특히 1인실, 2인실에는 예를 들면 환자가 없으면 물 훔쳐가기 좋죠. 다인실은 어렵지만. 그래서 특히 1인실, 2인실에 대해서는 환자 소지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은 뭐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다고 그랬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6번째, 숙박시설 경비입니다. 숙박시설은 주로 여기서 숙박시설은 호텔, 그죠? 호텔, 그 다음에 고급 리조트,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호텔 같은 데는 뭐 경비원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출입구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통제하기 좀 수월합니다. 호텔이나 고급 리조트, 뭐 부산 같으면 아난티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시설 경비원은 주요 임무가 순찰할 경우, 숙박시설 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찰입니다. 건물 외곽, 호텔 로비, 그 다음에 화재나 폭발물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 불법 침입자 감시 등을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순찰의 방법은 여러분 정선 순찰, 난선 순찰, 요점 순찰 등이 있죠. 정선 순찰은 예를 들면 호텔 같은 데 순찰 함이 10개 정도 달려있다고 가정을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치면 1, 2, 3, 4, 5, 6, 7, 8, 9, 10 전체를 순서에 따라 순찰하는 것은 정선 순찰입니다. 난선 순찰은 순서가 없습니다. 순찰하는 경비원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순찰하는 거예요. 뭐 1, 3, 7, 8, 뭐 9 이래 되고 뭐 2, 4, 3, 4, 2, 4, 3, 5, 8 이래 되고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난선 난자는. 요점 순찰은 10개의 순찰 중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지점에는 반드시 순찰을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번, 4번, 8번이 중요하다. 그럼 1번, 4번, 8번은 반드시 순찰을 돌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요점 순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숙박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순찰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서 순찰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찰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순찰해보니까 어떤 점이 취약성이 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 좀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경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의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분실 사태가 일어나면 분실물을 항목별로 다 체크해서 나중에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분실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분실이 발생했을 때, 분실을 주었을 때, 습득했을 때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골프장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저는 골프 치러 잘 안 가고 골프가 저 적성에 안 맞아서 최근 한 몇 년 동안 안 쳤는데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보면 그 골프장에 온 손님 중에 물건을 놔두고 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실물 딱 큰 어떤 기내 같은 데 유리 기내에서 착착 정리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같은 데다 가보면 분실물 센터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가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직후에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분실물 센터에 가서 가방을 찾은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분실물 센터가 물건을 안에 적재를 쫙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근데 안 찾아간 물건이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건지 아니면 뭐 찾을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물건이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의 분실물 보관센터에도 정말 엄청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안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물건 잃어버리면 지하철, 경찰서 같은 거 확인하면 여러분 분실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의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나 요즘 지하철 분실센터, 그 다음에 뭐 고객관리센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경비 지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찰 활동이다. 그 다음에 보호 작성, 분실물의 어떤 습득 후에 돌려주는 환수 조치,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경비원의 교육은 이건 너무 상식이라서 크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신규 교육과 재교육이 있는데, 신규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교육, 그죠? 경비원이 갖춰야 될 기본적 태도, 이런 걸 철저히 교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원 들어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 재교육을 해야 되겠죠. 이 재교육을 하는데, 이 호텔 같은 데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아삭하게 압니다. 환히 알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너리즘이 빠지기 쉬워요. 늘상 틀에 갇힌, 틀에 박힌 방식으로 순찰 돌고 적당히 끝내죠. 어제도 별로 없으니까 오늘도 별로 없겠지. 이런 매너리즘이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화재라든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신교육을 좀 강화시킨 방향으로 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혼잡 행사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도 낼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군중심리라는 게 중요하죠. 혼잡 행사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조직적인 군중의 집합으로 발생하는 혼잡을 경비하기 위한 행사가 혼잡 행사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장 혼잡 행사, 혼잡 경비입니다. 프로축구장 혼잡 경비입니다. 무슨 유명한 가수 임영웅 또 BTS 공연이 있다.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죠. 사이에 공연이 있다. 그럼 그 혼잡 행사 경비입니다. 비조직적인 자발적 군중이 모임으로서 발생하는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경비. 그게 혼잡 행사 경비인데 요즘 경찰학에서는 이것을 행사 안전 경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혼잡 경비라는 말보다는 행사 안전 경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연장이라든가 혼잡 행사장에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군중 심리는 뭡니까? 군중 심리는 내가 있고 군중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개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개인의 생각을 따른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대다수의 어떤 군중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다수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어떤 어렴풋한 믿음에 근거해서 무조건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심리,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을 따라하는 심리를 군중심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가수의 공연이 있다. 그럼 평소에 노래를 따라 멜로 이렇게 막 공연장에 가서 같이 막 손뼉을 치고 손을 막 흔들고 무슨 봉을 흔들고 노래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공연에 가서 남들이 막 좋아서 막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막 손을 무슨 봉을 흔들면 떼창을 하죠. 같이 흥분해서 합니다. 이 군중심리의 대표적인 발현이에요. 또 주식투자,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끌로 주식투자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동산 너무 값이 뛰고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 도저히 30평대 아파트가 10억씩 20억씩 하니까 집을 살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살 수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수단발로 안 가지고 대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식이 지수가 좀 오르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주식투자 열풍이죠. 이 군중심리입니다. 요즘은 가상화폐 너도 나도 하죠. 가상화폐에서 돈 번 사람 있지만 쫄딱 망한 사람이 더 많죠.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군중심리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무비판적으로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밴드웨건 효과하는 것도 있어요. 군중심리의 표현입니다. 원래 밴드웨건은 뭐냐? 밴드는 음악 밴드 있죠? 딴따라 있잖아요. 음악 밴드. 웨건은 역마차를 뜻입니다. 그리고 역마차에다가 밴드를 싣고 다니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앞에서 밴드가 막 음악을 연주하면서 막 치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리고 막 하니까 뭔가 싶어서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목적으로 이 밴드웨건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어떤 누구누구를 따라하는 그런 어떤 습성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윤석열 지지자가 많으면 나도 윤석열을 지지해야지. 윤석열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이루 생각지도 않고 지지하는 그런 성향도 변덕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하면 무조건 뭐 이재명이 욕설을 했든 뭐 정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재명 지지해요. 이게 변덕의 효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가서는 충동 구매 효과로 충동 구매 효과도 변덕의 효과를 보입니다. 남이 어떤 물건을 사니까 나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내 어떤 성향에 맞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따라서 뭐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성들이 바지가 쫙 달라붙는 바지를 한참 입었죠. 그럼 전부 다 아가씨들이 보면 막 그런 바지를 다 너도나 사가 입고 다녀요. 다리가 막 쪼여가지고 피가 안 통해도. 근데 요즘은 또 보면 또 바지가 약간 넓어지고 있죠. 그래 너도나도 넓은 바지를 갈아타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변덕의 효과. 그래서 이 군중심리는 대체로 무비판제이고 어떤 그 다음에 맹목적이고 그렇죠? 비논리적이고 이런 심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행사에는 군중심리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심리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알아둬야 되겠죠? 경신성, 피암시성, 충동성, 변이성, 과장성, 단순성, 편협성, 전형성. 경신성은 남의 말을 가벼울 경자입니다. 쉽게, 가볍게 믿는다는 거죠. 소위 우리 속담에 저 사람은 기가 얇아 이런 말 있죠. 기가 얇아져요. 누가 무슨 말 하면, 한 말 하면 그냥 믿어요. 따라해요. 믿고 따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모 현장에 가면 앞에 어떤 뭐 데모 주동자가 무슨 말 하면 뭐 무비판적으로 따라하죠.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무조건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이 암시 어떤 말 하면 무조건 따라해요. 옛날에 우리 광우병 파동이 나가지고 PD수첩에서 뭐 광우병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뭐 PD수첩에서 뭐 그런 말 했어요. 미국산 저걸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머리에 구멍이 뚫린 걸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광우병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죠. 뭐 애도 어른도 중학생도 많이 나갔어요. 그렇게 가볍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동성이 있습니다. 군중심리는 즉흥적이고 충동 행동을 잘해요. 여러분 중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다혈질인 사람이 있죠. 충동적이에요. 구매도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오케이. 충동이에요. 군중심리는 충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고 과장성이 강해요. 군중들의 감정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심지어는 감정이 과장되거나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모인 데 가면은 굉장히 흥분을 잘해요.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예를 들면 나는 삼성팬이다. 또 LG팬이다. 뭐 두산팬이다. 이러면 그 팬들은 조금만 말이죠. 다른 삼성팬하고 뭐 두산팬이 만났다. 또 만나면 조금 말 잘못하면 말이 흥분하고 싸고 난립니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야구장에 가면 그래. 흥분을 잘하죠. 오바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감정이 과장된다, 강화된다, 오바를 많이 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변해요. 군중성이 들어가게 돼요. 과장성, 단순성입니다. 그 다음에 편협해지고 전행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집회 시위 현장에 가면 이런 게 많아요. 저도 데모를 많이 막아봤는데 데모하는 사람들은 보면 예를 들면 특히 민주화 운동할 때 보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참 우리나라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제가 데모를 막으면서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한 반대, 비판을 절대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토론이라든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군중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반대를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독선에 빠지기 쉬워요. 독선이 되면서 전행을 찢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운동 하신 분들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중에도 주사파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 다른 사람의 반대 비판을 절대 허용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격해지고 잔인해지고 용서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 사고가 어찌됐는지 비민주적으로 바뀐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건 옳지 않거든. 그래서 타인의 비판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군중심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불법 예를 집회 시위를 한다든가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조용히 해주세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요. 뭘 던지면 안 됩니다. 물병을 던지면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중심리 중에는 정상적인 군중심리가 있고 이상 군중심리가 있어요. 정상적인 군중심리는 호기심. 예를 들면 연예인 공연을 한다. 그럼 연예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호기심 작동하죠. 어떻게 해서 무슨 옷을 입을까? 음식을 뭘 먹을까?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그 아버지 엄마는 누굴까? 평소에 잘 때는 옷을 뭘 입고 잘까? 배려할 게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동정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뭔가 악성 댓글이 시달린다 그러면 굉장히 동정하죠. 마음 아파하죠. 또 수치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데 예를 들면 관중석을 비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이게 자기 이제 개인 얼굴이 화면에 칵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 수위가 손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싫다는 게 수치심 가려요. 이게 일반적인 군중심리. 집단 동질 심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노래 부르면 나도 부르고 남이 박수 치면 나도 박수 치고. 근데 평소에 알지도 못해. 옆에 야구 구경하러 갔는데 옆에 사람이 삼성 팬이면 같은 삼성 팬이 모이면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동료처럼 생각해요. 그냥 쉽게 악수하고 맥주 한잔 합시다. 술 먹으면 안 되지만 우리 좀 응원해 봅시다. 잘 사귀어 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금방 친해져요. 근데 야구 끝나면 끝이에요. 남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군중으로 모여있을 때 집단으로 있을 때는 동료의식을 느껴요. 동료처럼 생각해요.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심리.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상군중 심리는 이 네 가지 특성, 정서의 충동성, 추리의 단순성, 욕망 확장성, 도덕적 모순성 등의 원인으로 비합리적이고 태행적 행동을 해서 인명의 손상 또는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심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죠. 정상 심리는. 이상 심리는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 심리입니다. 정서의 충동성. 아까 군중심리는 충동성이 있다고 그랬죠? 충동성 있잖아요. 쉽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자칫하면 주먹질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폭력 행사하기 쉬워요. 여러분 술 먹으면 폭력 행사하죠. 술 먹다가 괜히 옆에 사람하고 클럽 가서 조금만 어깨 부딪혀도 발만 밟혀도 싸우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은 상태하고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상군중심리는. 그 다음에 추리의 단순성. 예를 들면 공연 행사장에 갔을 때 정보가 한정돼 있어요. 연예인이냐 공연이 아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다. 그러면 그 연예인이 몇 시에 어느 문으로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차로 와가지고 어디 들어와서 행사장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팬들은 이 연예인들이 도착하는 어떤 장소 부근에 무작정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상상 억지로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군중은 추리하지 않는다. 추리는 원래 여러분 논리적인 추리를 해야 되는 거죠. 추리의 단순이라는 말은 사실은 추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무비판성입니다. 추리의 단순은. 예를 들면
누가 연예인이 몇 시에 어디로 온다 하더라고 하면 뭐 밑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걸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수단바보 안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망의 확장성이 있어요. 작은 욕망에 출발해서 아주 큰 욕망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연예인 공연을 보려고 했다가 연예인을 좀, 그 다음에 지나면 연예인을 좀 가까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나중에 연예인하고 악수를 하고 싶어 하다가 그 다음에 연예인과 포옹을 하고 싶어. 또는 연예인이라도 뭐 사인을 받고 싶어. 점점 욕망이 커지죠. 군신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야구선수, 뭐 축구선수, 뭐 많잖아요. 맹신적이고. 욕망이 너무 커지다 보면 나중에 파괴적이 되기도 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동을 해요. 법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군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어떤 자아 비판 의식이라든가 도덕성을 상실해요. 그 대표적인 해가지고 얘가 부산의 광안리에 불꽃 축제를 할 때 보면 말이죠. 불꽃 할 때 1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면 막 전부 돗자리 쫙 깔고 뭘 가져와서 가족들이 뭐냐면 구경하고 막 박수치고 난립니다. 환호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그 쓰레기, 광안리 전체가 쓰레기 바다가 돼요. 거기에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똑같이 쓰레기 다 버리고 와요. 돗자리부터 멍 쓰레기 휴지까지 싹 버리고 와요.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도덕적으로 모순된 행동을 해요. 거기서는 박사도 버리고 가고 석사도 버리고 가고 그냥 평범한 시민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가고 어른도 버리고 도덕적으로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상군이죠. 도덕적으로 모순되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상군 중심이 특히 중요합니다. 충동성, 단순성, 확장성, 도덕적 모순성. 이상군 중심. 그러니까 여기에 군중심리의 특징 4가지하고 또 이상군중심리하고는 사실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군중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는 때때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무비판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죠.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원은 군중관리의 4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밀도 희박. 이거는 단위 제곱미터당 수용인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많이 밀집할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통제가 어렵습니다. 밀도를 희박하게 해야 돼요. 1제곱미터에 10명이 있던 것을 4명으로 줄인다. 희박해질 거죠. 이동이 일정합니다. 군중들 이동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통제됩니다. 이게 군중의 이동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통제 안 되는 대표적인 행사가 광안리 불꽃축제입니다. 제가 광안리 살기 때문에 가서 가보면 불꽃축제 하기 전에 보면 말이죠. 군중들이 진입로가 워낙 많으니까 와서 좌로 가는 사람, 우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사람, 대각선으로 가는 사람, 막 엉망이에요. 이동이 일정하고 보장 안 돼요. 그래서 이동 방향을 좌에서 우로 하든지 우에서 좌라든지 한 방향으로 통제해요. 그 다음에 경쟁적 상황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경쟁 상황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대 앞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게 한다. 좋지 않다. 출입구에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게 한다. 그러면 경쟁의 상황이 조성되죠.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지시철저입니다. 지시철저는 군중들은 아까 말한 이상군중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 하고 위로 가려고, 예를 들면 공연이 있으면 앞으로 가려 하고 위로 가려 하고 하죠. 그 다음에 가수를 보려고 가까이 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주의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가지가 군중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이나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고 하거나 현장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 2가지 다가 결합되거나. 경기도 판교 야외 광장에서 몇 년 전에 걸그룹의 공연이 있었는데 이때 공연 관람객이 그 공연장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기 환풍구 위로 올라갔어요.
27명이 올라가는데 환풍기가 붕괴돼가지고 27명이 사상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공기 환풍기는 지상에서 1.5m 높이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1.5m 높이에 사람들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유명 가수가 오니까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27명이나 올라갔어요. 1.5m는 보통 잘 못 올라가죠. 욕망의 확장성으로 올라가는 거야. 나는 좋은 위치에서 봐야 되겠다. 근데 이 공기 환풍기는 제곱미터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무게의 한계인데 무게 한계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붕괴돼요. 이거는 그 당시에 경비를 담당했던 주최 측, 그 다음에 경비 행사 주최 측하고 경비원들, 경비회사하고 경찰하고 관리 잘못한 겁니다. 이거 통제했어요. 경찰 배치해서 통제했어요. 이 시설 안전성 검토가 미흡한 거죠. 그 다음에 현장의 관리 능력 부족입니다. 보통 현장에 투입된 경비 요원들 있잖아요. 안전요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지금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동선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동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동선 관리가 잘 안 돼서 사고 나는 게 많아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 부족이죠. 자, 그래서 이 공연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안전관리를 잘못한 어떤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 사고인데 경북 상주의 시민운동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11명이 압사하고 10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상주 그 시골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 서른도, 태진아, 현철, 장윤정 같은 유명 트로트 가수가 나오게 돼 있었고, 또 휘성, SS501 같은 아이돌 스타도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당시에 이제 시민동행 주변에는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사고가 난 출입구는 직산문이에요. 직산문 앞에 5,000명 정도가 입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이 4개 있는데 1, 2, 3, 4문인데 3문만 개방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많이 모여있고 나머지는 좀 흩어져 있었어요. 현장에는 민간 경비인력이 70명, 경찰력이 3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데 100명을 배치했다는 거죠. 너무 적게 배치한 거예요. 사고 원인은 뭐냐? 행사가 6시 시작됐는데 5시 40분에 직산문 열쇠를 보유한 상주시 공무원이 문을 여는 순간에 5,000명이 동시에 문을 좁은 문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던 할머니가 넘어지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고 난 거예요. 그 문을 더 왜 안 열었느냐? 행사 주최 측에서 가수 공연 리허설에 시민들이 방해가 될 것을 걱정해가지고 1, 2, 3문은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그래도 날이 어두워지면서 대기온이 많아지니까 5시 반쯤 출입구 개방을 요구했어요. 이것도 늦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5시 40분에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적 상황이 조성되도록 만든 거죠. 사고 난 거예요. 안전관리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두 번째는 행사 주최 측 요원이 입장객을 줄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입장시켰어요. 이동의 일정화 원칙이 위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최 측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또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 군중들은 그냥 그대로 맹신한 거예요. 경신성, 피암시성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줄을 안 서고 그냥 문 열리자마자 총알처럼 전투하듯이 뛰어든 거예요. 근데 앞에 가는 노인들이 여기는 행사장에 서로 트로트 가서 오니까 노인들도 많이 왔단 말이에요. 애들도 많이 오고. 노인이 넘어지니까 연쇄로 깔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인재입니다. 더 나가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행사를 주최한 상주시가 당시 시장 인처에게 행사를 맡긴 게 드러났어요. 이게 아름아름 행사를 준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직산문 사고가 일어났죠. 사고가 일어난 직산문은 원래 출구인데 운동장 안쪽으로 경사가 45도에 접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르막이면 괜찮은데
내리막 깔리니까 넘어지기 더 쉽죠. 뒤에서 밀어붙이면. 이런 것도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가 미흡한 거죠. 사고 원인입니다. 시스템 안전성 검토 미흡이죠. 관리 능력 부족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상주경찰서장, 상주경찰서 김비과장 직위에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었거든요.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이 상주경찰서하고 주최 측에서 행사 관리 잘못했구나. 바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사실 이렇게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행사 사고 난 이후에 수사를 해보니까 국제문화진흥협회가 행사를 주최했어요. 주최했는데 이 협회장이 협회가 비영리 단체라서 행사를 직접 못하니까 또 다른 회사의 공연 업무를 위임을 준 거예요. 수주를 재위임했어요. 재임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떼모야 되니까 행사 비용을 떼모야 되니까 돈을 적게 줬겠죠. 그러니까 이 위임받은 회사가 또 경호를 어떤 업체에 맡겼는데 경호를 맡은 업체도 세금 문제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였고 또 돈을 적게 드니까 충분한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경비원이 신임밖에 안 한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상주시민운동장 참사 상황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전체 상주시민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고가 난 3문이고 여기가 4문, 1문, 2문이잖아요. 무대는 여기 있어요. 이 문으로만 5천이 모여가 쫙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도 6시 행사인데 5시 40분 문 열리겠습니까? 제가 상주경찰서장이면 이거 오후 한 2시부터 문 열어야 됩니다. 아니면 더 일찍 열어야 돼요. 경비를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통로에 경찰을 쫙 세우고 그 다음 들어가는 순서도 일렬로 쫙 세우고 무대 앞에 여기도 포리사를 쳐가지고 좌석을 딱 구분해가지고 착착 들어온 순서를 착착 앉혀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한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안전관리 엉터리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상주시장, 국제문화협회장, 그 다음에 문화방송, PD 이런 사람 전부 다 형사처벌 다 받았습니다. 저마다 마찬가지죠. 다음은 경호입니다. 경호. 자, 경호는 여러분 경호학에서도 좀 경호학 공부하시면 경호학에서도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경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개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재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공경호고 민간인이 하는 경우는 민간경호가 되겠습니다. 신변보호 경비. 신변보호 업무가 민간경비죠. 민간경호죠. 경호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반적 군중, 파파라치, 테러범. 여기다 암살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암살범, 테러범. 그 일반적 군중에는 호의적 군중과 비호의적 군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가수, 정치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호의 위험 요소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호의적인 군중도 어떤 방어선을 뚫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돌발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호의적인 군중은 당연히 어떤 저명 인사에 대해서 또는 가수에 대해서 불만과 적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있죠. 호의적인 군중도 위험성이 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파파라치 경우에 관련 위험 요소죠. 영국의 다이애나 비는 파파라치의 추적을 피하다가 조각하고 충돌해서 벤츠가 충돌하면서 사망했죠. 이 파파라치도 사실은 경호의 위험 요소입니다. 암살 테러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경호의 기본 논리입니다. 삼중 경호 이론. 요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고 경호의 원칙 4가지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중 경호 이론은 중첩 경호 또는 삼성 경호라고 보는데 경호 지역을 크게 세 단계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계권적으로. 예를 들면 대상자가 여기 행사장에 왔다. 그러면 대상자가 가장 가까운 반경 50m 이내 권총구 유효사거리 이내는 1선이라고 합니다. 반경 한 600m 또는 1000m 소총의 유효사거리 여기까지 파란색 개념이죠. 파란색 선까지를 2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선 밖에서 일정한 지점까지 통상 행사장 중심에서부터
한 2km 내외 정도를 보통 3선이라고. 그래서 1선, 2선, 3선으로 구분해서 각 선별로 각각 다른 숫자의 경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경호 대상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원리가 바로 3선 경호 또는 3중 경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선은 근접 경호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너링입니다. 링의 제일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접 경호팀에서 가장 많은 경호 인력이 투입해서 경호 대상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절대 안전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2선은 중간 경호 센터링이라고 불러요. 아까 1000m 내지 600m 이내 그래 그랬죠? 여기는 주로 정복 경호 경찰, 교통 경찰, 그 다음에 통신팀, 이런 팀들이 투입됩니다. 주로 정사복 경찰관들이 배치돼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2선은 경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선은 아우터링인데 외곽 경호라고 합니다. 1000m 이상, 그 다음에 한 2km 내외까지 외곽 지역의 경호구역, 외곽 지역까지 경호구역을 설치하는 거예요. 보통 소경 곡사기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해 설치하는 거예요. 소경 곡사기는 예를 들면 박격포 60mm 박격포 이런 정도로 말합니다. 이 3선은 주로 정보 수집 분석팀에서 각종 경호에 대한 위해 요소에 위해를 가시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3선에는 기동 순찰조, 차량 순찰조죠, 감시조가 배치돼서 활동하는 구역인데 경계구역 또는 조기경보구역으로 부릅니다. 자, 1선은 절대안전구역, 2선은 경비구역, 3선은 경계구역 또는 조기경보구역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의 원칙은 일반 원칙 4가지와 특별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일반 원칙은 3중 경호의 원칙, 방금 배웠죠? 두뇌 경호의 원칙, 방어 경호의 원칙, 은밀 경호 원칙. 두뇌 경호 원칙은 뭐냐면 경호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더라도 또 3선 경호에서 병력과 장비를 아무리 잘 배치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돌발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경호원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현장 상황에 가장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두뇌 경호 원칙입니다. 현장에 있는 경호원의 현장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입니다. 방어 경호의 원칙은 경호 대상자에 대한 미해나 공격이 발생했을 때 공격자를 제압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경호 대상자를 먼저 방어하는 것, 경호원의 신체를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74년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이죠. 74년도 국립극장에서 문세아이라는 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권총을 갖고 비밀리에 행사를 돌았죠. 그 행사 시작돼서 얼마 안 됐을 때 권총을 뽑아들고 연단을 향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빠바방 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방탄연단 뒤로 숨었고 그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한테 유경수 여사가 피격되었습니다. 이때 경호실장, 박정규 경호실장이 단상 앞으로 쫓아나오면서 문세아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권총으로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추지 못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방어 경호의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박정규 실장은 문세아를 제어할 것이 아니고 유경수 여사의 앞을 자기 몸으로 먼저 막는 것이 더 우선했던 원칙이 바로 방어 경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은밀 경호의 원칙은 경호원이 누군지 일반인을 모르게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을 착용하고 일반인처럼 위장해서 경호를 해야 된다는 원칙, 은밀 경호 원칙. 그 다음에 특별 원칙은 4가지가 있죠. 자기희생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를 보호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희생 원칙은 다 알겠죠. 예를 들면 공격이
테러범, 암살범 또는 공격자가 공격을 했을 때 경호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대상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원칙. 어쩌면 경호는 자기적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담당 구역은 절대 사수해야 된다는 원칙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경호원들은 경호회가 시작되면 각 개인별 담당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팀별 담당 구역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개인별 담당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구역에서 어떤 공격이 발생해도 그 구역으로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담당구역을 사수해야 돼요. 왜? 제1, 제3의 공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구역을 벗어날 때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담당구역 원칙. 함부로 담당구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원칙. 그 다음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뭐냐면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누군가하고 악수를 한다고 치면 악수하는 그 손이 있는 그 공간 앞부분만 오픈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공간은 다 경호를 둘러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죠. 이걸 접근지점 통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물 보전의 원칙은 뭐냐면 경호 대상자의 일정, 행사, 이동 장소, 이동 시간, 이동 수단, 행사 계획, 이런 것들은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목표물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전혀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모르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목표물 보전의 원칙. 그래서 외울 때 일반 원칙은 삼두방은, 경호는 여러분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좋아야 되잖아요. 삼두방은 비슷하죠? 삼두방언을 외우고 특별 원칙은 자자하목 이렇게 외우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경호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경비 업무 유형 세 번째 유형을 다 살펴봤습니다. 좀 분량이 좀 많기는 한데 제가 이걸 영상 3개만 경비 업무 유형을 3개 영상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한 거의 50분 가까이 돼가네요. 조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잘 수용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